야, 너 그 나이에 임신이면 고위험군이야. 노산이잖아. 애가 괜찮겠어? 임신 축하해. 근데 아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면 너 몇 살이지? 애들이 자기 엄마 나이 많으면 은근 창피해해. 우리 첫째 친구는 엄마가 신인데 엄마한테는 학교에 데리러 오지도 말라고 하던데. 그 순간 나는 길을 의심했다. 이게 정말 내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야, 니들 그게 친구한테 할 소리야.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년 우정의 금이간 김지연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중마고우들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딩크였던 시절. 나는 김지연 올해 41다. 아직도 기억한다. 28배 결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남편 민수와 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딩크로 살자. 더블 인컴 노키즈. 아이 없이 부부만의 삶을 즐기며 사는 것. 당시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다. 다산 종합상사 마케팅팀에서 차장까지 올라온 내 커리어도 재무팀 과장인 민수의 안정적인 직장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유로웠다. 주말이면 KTX를 타고 전국 곳곳을 여행했고 평일 저녁에도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작년 우리의 작은 꿈이 하나 더 실현됐다. 홍대 근처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 달콤한 하루를 연 것이다. 처음 취미 삼아 주말 이틀만 운영을 시작했는데 민수의 꼼꼼한 재무 관리와 내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케이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생각보다 잘 됐다. 가게 자리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아니었지만 제품 홍보를 인스타로 했고 민수가 사진을 감각적으로 잘 찍어서 그런지 인스타 팔로워 수가 순식간에 늘어 쿠키들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우리의 경제 상황도 매우 좋아졌다. 우리 둘의 월급 600만 원에 가게 순수입 400만 원을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기업에서 단체 주문이 몰리는 달에는 월 18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었다. 나와 민수는 그달 통장 잔고를 같이 펼쳐보며 얼마나 기뻐했던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카페를 열 수 있을 만큼 모은 적금도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탄탄했다. 이렇게 아이 없이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사는 삶도 꽤 괜찮다고 아니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내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다는 것을. 이 친구들과의 미묘한 균열. 나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온 친구들이 있었다. 혜진이, 은정이, 수진이. 우리는 20해가 넘는 시간을 함께 해온 사이였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만나서 그런지 우리의 만남은 정말 순수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혜진이는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아이부터 5살 막내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하는데 승진이 계속 미뤄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다.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큰애는 이제 중학교 준비해야 하는데 사교육비 생각하면 머리 아파. 혜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할 때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의 말을 건네면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고 그렇다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은정이는 다른 결의 복잡함을 안고 있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는 경제적으론 나쁘지 않았지만 나이 40을 넘기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2년째 만나는 오빠가 있긴 한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바람 빠진 풍선이 돼버려. 나도 이제 결혼해야 하나? 그럴 때마다 은정이는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는 듯한, 동시에 원망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마치 너희는 좋겠다, 아이 걱정도 없고라는 말이 눈빛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20살 때부터 남자를 많이 만났는데 자기 기준에 눈에 차는 남자가 없어 계속 결혼을 미뤄왔다. 지금 남자친구도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마저 놓치면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걸 서로가 아는 암묵적 약속의 상황이라 인연은 있고 있대.
서로 결혼의 진행에는 뜨뜨미지근한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수진이만이 그나마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같았다. 강남성 모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3. 온도 차이. 작년 가을 카페가 처음으로 월 매출 500만 원을 넘었을 때였다. 나는 기뻐서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리 카페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었어.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 그래? 좋겠다. 혜진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부러워. 나도 뭔가 부업이라도 해야 하나. 은정이도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만이 축하해.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해줬지만 그조차 어색한 미소와 함께였다. 나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내 착각이겠거니 넘겼다. 하지만 몇 주 후 민수와 싸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민수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 말 수가 없어. 어제는 치킨 시켜 먹다가 그거 누가 치우냐로 크게 싸웠어. 그런 건 좀 미리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냐? 정말 힘들다. 그 순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연아, 괜찮아? 남편이 원래 과묵한 스타일이잖아. 원래 답답한 사람이랑 살면 그래. 우리 남편은 더하다 더해. 치킨은커녕 자기가 입은 팬티 한 장을 세탁실에 안 내다 놓는다니까. 남편들 언제 사람 되니? 어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힘내. 왜 이럴까? 내가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잘 될 때는 왜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카페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였다. 수진이가 따로 연락을 했다. 지연아, 혜진이가 내 카페 이야기했을 때 좀 그러더라.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좀 불편했나 봐.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우리 그냥 그런 얘기는 아껴서 하자.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내 행복이 그들에게는 자랑으로 때로는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4. 제주도 여행 계획. 지난 봄 민수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의 일이다.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맛집 투어를 하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 주에 민수랑 제주도 가는데 혹시 맛집 추천할 만한 곳 있어? 혜진이가 먼저 반응했다. 제주도 좋겠네. 우리는 애들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꿔. 비행기 티켓 5장 끊으면 200만 원도 넘더라. 호텔 방도 이제 애들 커서 2개 잡아야 됨 흑흑. 은정이도 한마디 거들었다. 부럽다. 나는 수업 때문에 여행 시간 절대 못 빼. 나도 남친이랑 어디 좋은 호텔 가서 수영이나 하고 싶다. 나도 언제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녀보나. 수진이는 제주도 흑돼지 맛집이 있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게. 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혜진이와 은정이가 먼저 자리를 떴다.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혜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 봐. 돈 쓰는 얘기는 웬만함 우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공공. 나는 당황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냥 맛집 추천 받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요즘 모든 게 다 부럽게 느껴지나 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행복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나는 정말 자랑을 한 걸까? 아니면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걸까? 5. 카페 확장 이야기.
여름이 되면서 카페 사업이 더욱 잘 됐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인근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자주 오면서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민수와 나는 진지하게 확장을 고려하게 됐다. 처음에는 주말만 열었던 가게인데 이제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풀타임으로 열고 있었지만 몰려오는 손님들을 모두 받기엔 그마저도 부족했다. 마침 옆 가게가 비게 되면서 임대료도 합리적이었고 좌석을 늘리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확장까지 한다고? 대박이네.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혜진이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확장해도 될까? 자칫하면 손해보는 거 아냐? 맞아. 카페 사업이 요즘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 레드오션이라 생겨나는 카페보다 망하는 카페가 더 많다던데. 은정이가 맞장 붙였다. 나는 점점 위축됐다. 친구들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분위기만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그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민수랑 더 생각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왜 내가 내 계획을 축소해서 말해야 하는 걸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왜 그럴까? 내가 잘못된 걸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복잡한 감정을 느껴.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래.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는 못한 친구였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6. 혜진이의 생일. 8월 혜진이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생일을 챙겨왔다. 보통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게 관례였다. 나는 혜진이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명품 지갑을 선물로 준비했다. 30만 원 정도 했지만 혜진이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일이니까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다. 생일 모임에서 선물을 전달했을 때 혜진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생일인데 뭐가 어때? 네가 갖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 그런데 좀 부담스럽네. 그 순간 은정이가 끼어들었다. 지연아,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우리 항상 10만 원 정도로 하기로 했잖아. 수진이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마음은 고맙지만 이러면 우리도 부담스럽잖아. 다음부터는 다른 친구들도 비싼 선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냐? 나는 당황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선물이 오히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미안해. 그냥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고마워, 정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규칙대로 하자.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민수는 내 마음은 좋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해준 만큼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정색하는 친구 앞에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친구의 선물을 받자마자 그런 반응은 석연치가 않았다. 며칠 후 수진이가 따로 연락을 했다. 지연아, 그날 일로 혜진이가 좀 그러더라. 지연이가 자기 요즘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같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화가 났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선물을 그렇게 해석하다니. 수진아, 너도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요즘 혜진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모든 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그냥 서로 예민한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부터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서 나는 이미 잘 나가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7.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3달 전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다. 그동안 수없이 한 줄만 보아왔던 테스트기였는데 이번에는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손이 덜덜 떨렸다. 눈으로는 똑똑히 보이는데 머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13년 동안 딩크로 살던 우리가 정말 아기를 가진 걸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다. 주말마다 기차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고 둘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즐겼다. 친구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보면서 우린 저런 걱정은 안 해도 돼서 다행이야 라고 웃어넘기기도 했다. 부모님들의 기대를 애써 모른 척하며 딩크라는 선택을 스스로의 자존심처럼 지켜왔다. 우리는 아이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초음파로 작은 생명체를 확인한 순간 그 모든 다짐과 고집이 눈 녹듯 사라졌다. 화면 속에 젤리곰처럼 작고 통통한 아기가 보였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수도 내 손을 꼭 잡았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정말 우리 아기야? 나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아기. 그 순간 느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아이 없는 삶은 그저 선택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작은 존재는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그동안 아이를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단단하게 쌓아왔던 벽이 작은 생명의 존재 앞에서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엄마로서의 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3년 동안 아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이제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든 또 다른 심장 때문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8. 양가 부모님의 반응. 제일 먼저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전화를 건 건 시어머니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차분했다. 늘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라고 먼저 묻던 분이었지만 그날은 내가 먼저 꺼낸 짧은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정말이야.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야.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항상 품위 있고 단호했던 분이셨다. 늘 교단의 선 선생님 같은 엄격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셨다. 어머니, 너무 우세요. 몸에 안 좋아요. 내가 다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흐느낌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아니야, 이건 기쁜 눈물이야.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13년을 기다렸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재촉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숨겨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친정엄마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느라 늘 지쳐 계셨던 분인데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확 달아난 듯한 톤으로 환하게 웃으셨다. 정말이야?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된다니. 마치 아이가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다. 그 목소리 속엔 고생스러웠던 삶의 흔적 대신 순수한 행복만이 담겨 있었다. 엄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울먹이며 말하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지.
그런데 이제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두 분의 반응은 나를 깊이 울렸다. 부모님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행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서 그 자체로 기뻐해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 성공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 친구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다.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한 후 이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날까? 할 이야기가 있어. 모두 시간을 맞춰서 평소 가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혜진이, 은정이, 수진이. 20회를 함께 해온 친구들 앞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 임신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친구들의 축하를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혜진이가 먼저 말했다. 임신이라고? 우리 나이가 몇이더라? 우리 올해 41지. 왜? 41세 임신이면 고위험군이야. 노산이잖아. 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나는 당황했다.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는 게 이상했다. 은정이가 끼어들었다. 맞아, 노산으로 아이 낳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떡할 거야?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은정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장애라니. 그게 무슨 막말이야? 혜진이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너 딩크 한다더니 왜 이제 와서 뒤집어? 애 생각은 안 해? 나이 많은 부모 애들도 창피해해. 내 큰애 친구 엄마가 신인데 걔는 엄마한테 학교에 데리러 오지도 말라고 하던데.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게 정말 내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수진이만이 옆에서 말리고 있었다.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임신 축하해줘야지. 하지만 혜진이와 은정이는 계속했다. 아니야, 이건 우리가 얘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찐친 아니면 누가 해줘. 41세에 첫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맞아, 우리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들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단 하나의 우월한 지위를 빼앗기자 더 이상 못 견디고 날뛰는 당나귀들 같이. 그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자 내 머릿속에서도 이성의 끈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를 해? 니들이야 말로 제정신이야. 혜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축하해. 축하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정신 차려. 41세 노산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기나 해? 그리고 말이야, 은정이가 거들었다. 너희 부부 딩크로 살겠다며? 아이 안 갖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래?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다는 것을. 아, 그래서 지금 나보고 아이를 지우라는 말이야, 뭐야? 내가 꼭지가 돈 것을 보자 친구들은 그제야 수습하려 했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알겠다. 내 딩크가 니들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마저 무너져서 화가 난 거지. 무슨 소리야? 혜진이가 발끈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에게 나는 뭐였어? 애 없는 불쌍한 친구. 너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 수진이가 급히 말렸다. 지연아, 진정해. 다들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야, 이제 확실히 하고 싶어.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만 친구였잖아. 내가 잘 될 때는 언제나 시큰둥했고. 이제 내가 아이까지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지.
은정이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 내가 카페 잘 된다고 할 때, 여행 간다고 할 때, 좋은 선물 하려고 할 때, 너희들 표정 거울로 한번 봐보지 그랬어? 그런데 내가 민수랑 싸웠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 죽더라. 혜진이가 버럭 소리쳤다. 너야말로 우릴 뭘로 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아, 재수없어 진짜. 그래, 임신했다고 친구한테 재수 없다는 소리 듣는 니들이랑 친구했던 내가 미쳤던 거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 혜진이가 정말로 본색을 드러냈다. 좋아, 솔직하게 말할게. 맞아, 부러웠어. 너희들 아이도 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돈도 잘 벌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는 애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혜진아, 수진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혜진이는 계속했다. 우리 남편은 승진도 못하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허리 휘어지게 일해도 빠듯한데 너희들은 여유롭게 카페까지 차려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잖아. 그런데 이제 아이까지 갖는다고 정말 다 가지려고 하네. 은정이도 거들었다. 맞아, 솔직히 기분 나빴어.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가져서 속상한데 너는 다 가지면서도 아이만은 안 갖겠다고 하더니.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갖겠다고? 너무하잖아. 나는 황당했다. 너희들이 결혼 못한 것,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내 탓이야. 내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니들 인생 니들이 꽁꺼 그걸 왜 여기서 화풀이를 해. 혜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잘못한 건 없지. 그냥 너무 잘나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20해 동안 함께해온 친구의 진심이었다니.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둘 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났으니까. 나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불행해야 너희들이 행복했다면 난 더 이상 니들에게 줄 게 없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에 겨웠거든. 지연아, 오해하지 마. 은정이가 급히 말했다. 오해? 무슨 오해야? 너희들이 직접 말했잖아. 내가 너무 잘나서 기분 나쁘다고.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다. 그래, 맞아. 기분 나빠. 너만 다 잘 되면 뭐해. 근데 41세 노산으로 애 낳아봐라. 고생길 훤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야,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임산부에게 저주를 하니?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야. 수진이가 일어나서 혜진이를 말렸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 너 너무 심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좋아. 너희들의 현실과 내 현실은 급이 다른가 보다. 시궁창에서 잘들 살아. 난 이제 니네 인생에서 빠질게. 영원히. 10일 돌아오는 길의 깨달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20년. 무려 2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들이었는데 결국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아, 괜찮아? 혜진이랑 은정이가 너무 심했어. 임신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엄마가 된 것도 축하하고. 앞으로 아이와 행복할 일만 남을 거야. 다른 걱정은 말고 푹 쉬어. 적어도 수진이는 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중간자 역할을 할 뿐 나를 완전히 편들어 주지는 못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지연아 힘들었겠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자랑하려고 그런 걸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그냥 친구들과 일상을 나눈 컷뿐이야. 잘못한 건 전혀 없어. 그럼 왜 저렇게 나올까?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질투를 느껴.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들에게 너는 항상 비교 대상이었던 것 같아. 그럼 나는 친구들에게 뭐였던 거야? 아마 위안이 되는 존재였을 거야. 아이 없이 사는 불쌍한 친구. 그래서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던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부 관계도 좋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만은 그들이 나를 동정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우위마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10이 진짜 가족의 의미. 그날 밤 나는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을 다시 떠올려 봤다.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며 내가 이제야 할머니가 된다고 하신 그 순간의 순수한 기쁨. 친정어머니가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된다니라며 아이처럼 웃으신 그 얼굴. 그분들은 내가 성공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었다. 내가 행복해서 함께 기뻐해 주신 거였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반면 친구들은 어땠나? 내가 힘들 때만 관심을 보이고 잘 될 때는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일까?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나와 함께 울었다. 걱정이나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지연아,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 거야. 응, 믿어지지 않아. 아이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당연하지. 우리 함께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내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13 수진이의 전화.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럼 너는? 그날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는 그날 나를 편들어줬지만 결국 중간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뭘? 내가 너무 잘나서 기분 나쁘다고.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부러웠어. 너희 부부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그래.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그냥 부럽기만 했지. 그런데 혜진이랑 은정이는 다른가 봐. 특히 혜진이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모든 게 다 부럽게 보이나 봐. 나는 이해했다. 부러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수진아, 고마워. 그날 나를 편들어줘서. 당연하지. 임신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도 화가 났어. 앞으로도 친구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따뜻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를. 14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 임신 4개월이 되면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는 아쉬워했다. 지연 씨,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네,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카페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육아랑 병행하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카페 확장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수는 당분간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나는 카페와 육아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연아, 후회 안 할까? 전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회사 그만두고 카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가족 사업으로 만들어보자. 15 혜진이와 은정이의 근황. 한 달 후 수진이를 통해 혜진이와 은정이의 근황을 들었다. 혜진이가 요즘 더 힘들어해.
큰애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원비가 더 늘어났대. 남편한테 승진 이야기도 없고. 그래. 은정이도 그 오빠랑 결국 헤어졌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가더라고.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연아, 걔들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 사과. 응, 그날 일이 너무 심했다고. 특히 혜진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사과를 받아들일까? 수진아, 나는 괜찮아. 그냥 각자 살자. 정말? 그래도 20년 친구인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가 중요하지.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나를 발목 잡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16 첫 번째 초음파 사진. 임신 20주가 되어 정밀 초음파를 찍으러 병원에 갔다. 민수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왔다. 성별 알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다. 공주님이네요. 축하합니다. 딸. 우리에게 딸이 생기는 것이다. 초음파 화면에서 조그만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눈물이 났다. 민수야, 우리 딸이야. 응, 예쁘다. 집에 돌아와서 양가 부모님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렸다. 시어머니는 즉시 전화를 하셨다. 지연아, 사진 받았어. 우리 손녀 정말 예쁘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벌써 손녀라고 하세요? 당연하지. 내 손녀야. 아, 이름도 지어야겠네. 민수한테 말해서 좋은 이름 생각해보라고 해. 아니면 내가 어디용한 장명소 알아둘게.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외손녀구나. 아, 예쁜 옷들 사러 가야겠다. 이 순수한 기쁨. 이것이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다. 17 카페 확장과 새로운 도전. 임신 6개월이 되면서 카페 확장 공사가 완료됐다. 좌석이 2배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장 오픈일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와주셨다. 시어머니는 꽃다발까지 준비해 오셨다.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카페를 만들어내다니.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 친정어머니도 흐뭇해 하셨다. 우리 지연이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더니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구나. 민수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뿌듯해했다. 지연아, 오늘 매출이 평소의 2배야. 정말? 확장 효과가 있나 보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오신 미역국과 친정어머니가 사오신 케이크로 건배.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18 마지막 만남 제안.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혜진이었다. 지연아, 나야. 혜진이. 응, 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과하고 싶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만나야 할까? 수진이랑 은정이도 함께. 응, 다 함께 만나자. 그날 일. 정말 미안해. 결국 나는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평소 가던 레스토랑이었다. 3명이 이미 와 있었고 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지연아,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다. 혜진이와 은정이는 어색한 표정이었다. 앉아. 수진이가 자리를 권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맞아, 나도 미안해. 임신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은정이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사과. 그럼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혜진아. 나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식후 마지막 이별. 무슨 말이야? 오늘 우리 화해하러 온 거 아니야? 혜진이가 당황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너희들이 한 말들이 진심이었잖아. 내가 너무 잘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아무 의미 없었다고. 아니야, 혜진아. 그게 진심이었어. 그리고 오늘 나는 화해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랑 끝맺으러 온 거지. 나는 너희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은정이가 급히 말했다.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은정아, 솔직해져봐. 너도 내가 딩크에서 엄마가 되는 게 배신감 들지 않았어? 은정이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지연아, 그래도 20년 친구인데. 수진아, 너는 달라. 너와는 계속 친구하고 싶어. 하지만 혜진이랑 은정이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혜진이가 화를 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별개야.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혜진아, 너는 내 임신을 저주했어.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질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친구에게 할 수 있어? 혜진이가 변명했다. 그건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라 저주였어. 그리고 은정이도 마찬가지야. 너도 노산으로 낳는 아이라며 걱정하는 척 나를 저주했잖아.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제 엄마가 될 거야. 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런데 내 아이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를 계속해? 20새로운 삶의 시작.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났다. 수진아, 너와는 계속 연락할게. 고마워, 그날 나를 편들어줘서. 지연아, 혜진아, 은정아,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자. 지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혜진이가 울먹였다. 응,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잘했어, 지연아. 정말? 응, 너와 우리 아기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내 행복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20일 출산 준비. 임신 8개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아기방을 꾸미고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했다. 시어머니는 손수 아기 이불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 손녀가 쓸 거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다고 나중에 말해주렴. 친정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외손녀 엄마가 편히 쉬어야지. 민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 우리 아기만 나오면 됐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수진이가 카페로 찾아왔다. 지연아, 안녕. 몸은 어때? 무거워 죽겠어. 앉아, 뭐 마실래? 수진이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내 옆에 앉았다. 혜진이랑 은정이 이야기 들었어? 무슨? 혜진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 큰애가 사춘기라 말을 안 듣고 둘째는 학습 부진이라고 해서 개인 과외까지 시켜야 한다고. 남편은 여전히 승진 소식 없고. 나는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은정이는 그 오빠랑 헤어진 후에 소개팅을 몇 번 나갔는데 다들 나이 많다고 하더래. 40이 넘으니까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서? 걔들이 너를 많이 그리워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워한다고? 정말? 응, 특히 혜진이가. 자기가 너무 못됐다고, 지연이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걔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 수진이가 당황했다. 그야. 친구니까. 아니야. 내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도 재미없는 거 아닐까? 나라는 타겟이 없으니까.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리고 말이야,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너는 정말 다른 친구야. 그날도 나를 끝까지 편들어줬고, 지금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있잖아. 나는 그냥 다들 친구였으면 좋겠어서. 고마워, 정말.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더 이상 권하지 않을게. 대신 우리는 계속 친구하자. 너와는 정말 오래 친구하고 싶어. 당연하지.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23 출산의 순간.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다. 민수야, 일어나. 아기가 나오려나 봐. 민수는 벌떡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병원 가자.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진통이 더 심해졌다. 민수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힘내, 지연아. 곧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작고 빨간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지연아,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됐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믿어지지 않아.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친구들과의 갈등, 임신의 고통 모든 게 사라졌다. 24 새로운 가족.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는 마치 꿈 같았다. 매일 우리 딸 민서를 보며 행복해했다. 양가 부모님들은 매일 오셔서 손녀, 외손녀를 보며 행복해하셨다. 우리 민서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닮아서 예뻐. 친정어머니도 흐뭇해하셨다. 민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나와 함께 아기를 돌봤다. 지연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가족이 됐네. 응, 행복해. 수진이도 병문안을 왔다. 지연아, 축하해. 민서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진아. 혜진이랑 은정이도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전해줘. 그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25 새로운 일상. 집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민서를 돌보면서 카페도 운영해야 했다. 다행히 직원들이 잘 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민수도 육아휴직 중이라 많은 도움이 됐다. 지연아, 민서 기저귀 갈아야겠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나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서투르지만 행복하게 부모 역할을 배워갔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번갈아 오셔서 도와주셨다. 지연아, 미역국 끓여놨어. 몸조리 잘해야 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민서 엄마가 건강해야 민서도 건강하지.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 26 6개월 후. 민서가 6개월이 됐을 때 민수의 육아휴직이 끝났다. 회사 돌아가기 싫어. 민수가 농담조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민서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더 예뻐졌다. 웃을 때는 민수를 닮았고 울 때는 나를 닮았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됐다. 단골 손님들이 민서를 보러 오기도 했다. 사장님 딸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아기 있는 카페라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민서를 보러 왔다. 지연아, 민서 정말 많이 컸네. 그러게, 매일 보니까 모르겠던데 사진 보니까 확실히 컸더라. 행복해 보인다, 정말. 응, 힘들지만 행복해. 27년 후.
민서가 돌이 됐을 때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다. 양가 가족들과 수진이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들 몇 분이 와주셨다. 우리 민서 정말 예쁘게 컸네. 시어머니가 감격해 하셨다. 할머니 닮아서 똑똑할 거야. 친정어머니도 웃으셨다. 민서는 이제 옹알이를 하고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지연아, 민서가 엄마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엄마! 엄마! 민서가 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감동했다. 카페도 더욱 번창했다. 아기 친화적인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찾았다. 사장님, 이런 카페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기 데리고 올 데가 없었거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카페 분위기도 더 따뜻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28 진정한 깨달음. 어느 날 저녁 민서를 재우고 민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수야, 1년 전 생각나. 응, 친구들과 싸웠던 날. 그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된 일인 것 같아. 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야. 내 행복을 숨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헐뜯으며 그들에게 먹이로 내던지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고 나는 아마 걔네들을 만나며 내 살을 깎아먹고 있었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내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정말 당당해졌어. 응,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서가 방에서 잠꼬대를 했다. 우리는 웃었다. 우리 딸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키울 거야. 당당하게. 2년 후의 근황. 민서가 두 돌이 됐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었다. 민수야,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야.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민서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네. 응, 44 임신이지만 전혀 무섭지 않아. 혜진이의 말이 떠올랐다. 41세 노산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기나 해. 하지만 민서를 보면서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민서가 좋아하겠다. 고마워, 수진아. 30 완전한 행복. 둘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다. 민서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아기! 그래, 민서 동생이야. 양가 부모님들은 더욱 행복해 하셨다. 이제 손자, 손녀 다 있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다니. 친정어머니도 기뻐하셨다. 민수는 회사에서 또 육아휴직을 냈다. 이번엔 3개월만 쉴게. 카페 일도 있고. 고마워, 당신. 카페는 이제 가족 카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많은 가족들이 찾는 따뜻한 공간이 됐다. 사장님 가족 보면서 저희도 용기를 얻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어느 날 민서와 민준이를 재우고 민수와 대화를 나눴다. 민수야, 진짜 친구가 뭘까? 갑자기 왜? 오늘 수진이가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챙겨줬다. 아이들 선물도 사오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했다. 수진이 같은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 같아. 내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맞아,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지. 혜진이랑 은정이는 내가 불행할 때만 관심을 보였어. 내 불행이 자신들의 위안이었던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질투나 시기가 생기기 쉬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수진이 같은 친구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이라고. 32 불청객. 민준이가 2살이 됐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혜진이가 찾아왔다. 3년 만이었다. 지연아, 안녕. 나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지냈니? 어떻게 여기를? 카페가 정말 크게 됐네. 소문 많이 들었어. 혜진이는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다. 앉을래? 뭐 마실까? 고마워.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앉은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혜진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냥 돌려 말하지 않을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500만 원만. 나는 귀를 의심했다. 3년 전 내 임신을 저주했던 그녀가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무슨 일이야? 큰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학원비가, 그리고 막내 어린이집비도 밀렸어.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도 몇 달 못 받았거든.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행 대출도 한개고 주변에 빌릴 데가 없어. 지연이 너밖에.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기억해?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그건 내가 41세에 임신했을 때 노산으로 애 낳으면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다. 애가 장애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했잖아. 혜진이가 얼굴을 붉혔다. 지연아,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있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온 거야. 지연아, 제발.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혜진아, 미안하지만 못 빌려줘. 내가 번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쓸 거야. 특히 네가 저주했던 내 딸을 위해서. 혜진이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지연아,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나는 냉소했다. 친구가 친구한테 그런 저주를 해? 남이어도 그렇게 안 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500만 원은 너무 큰가? 그럼 200만 원만이라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그만 가. 손님들 보고 있어. 혜진이는 결국 축 처진 어깨로 카페를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3년 전 나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결국 나를 찾은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니. 33 은정이의 부탁. 몇 달 후 이번에는 카페에 은정이가 갑자기 찾아왔다. 지연아, 나야. 은정이. 응, 오랜만이네. 3년 만에 만난 은정이도 혜진이처럼 많이 변해 있었다. 44세가 된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주름을 숨길 순 없었다. 지연아, 카페 정말 대박 났네. 부러워.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은정이가 커피를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다. 지연아, 사실은 소개 좀 부탁하려고. 소개. 남자 소개 말이야. 너희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민수 친구들 중에서라도. 나는 황당했다. 은정아, 나한테 소개팅 부탁을 하는 거야? 응, 요즘 소개팅이 잘 안 잡혀. 나이가 좀 그런가 봐. 44이면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지연이 주변엔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 카페도 이렇게 잘 되고 민수도 그렇고. 혹시 주변에 돈 좀 있는 사업가 없어? 돌싱도 괜찮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3년 전에 딩크 한다더니 왜 변했냐며 나를 비난했던 그녀가 지금은 내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은정아, 기억나?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그게 내가 임신했을 때 노산이라며. 애 건강 책임질 수 있냐며. 은정이가 당황했다. 지연아, 그때는 너 지금 44인데 너는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때랑 지금은 다르니까.
나는 웃었다. 정말 이기적이구나. 내가 41세에 엄마 되는 건 문제고 네가 44세 소개팅 하는 건 돼.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 주변에 성공한 사업가 남자들 널렸는데 널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 왜?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너 같은 사람을 소개할 수 없어. 상대방한테 미안하잖아. 은정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연아, 너무하잖아. 너무해.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응,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은정이는 결국 화를 내며 일어났다. 너 정말 변했다. 성공했다고 사람까지 그렇게 차갑게 됐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34 마지막 깨달음. 그날 저녁 민수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정말 어이없었어. 3년 만에 나타나서는 돈 빌려달라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찾는구나. 맞아. 그때 깨달았어. 걔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뭔지. 민서가 옆에서 물었다.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야. 밥 먹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혜진이와 은정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내가 힘들 때는 관심도 없다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와 이야기했다. 민수야, 사실 조금 고마워. 뭐가? 혜진이랑 은정이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덕분에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 어떻게? 3년 전에도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 진짜로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하지만 오늘 보니까 확실해졌어. 뭐가? 걔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나를 이용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겠네. 응,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 차라리 이렇게 밑바닥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왜? 애매하게 남아있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졌거든. 이제 진짜로 끝이야. 그렇다. 혜진이와 은정이가 보여준 오늘의 모습으로 인해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35 진정한 자유. 다음 날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지연아, 혜진이가 어제 너한테 갔었다며? 응, 왔었어. 돈 빌려달라고? 그래, 500만 원 빌려달라더라. 당연히 거절했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도 먼저 연락했었어. 내가 지연이한테 부탁하는 건 좀 이라고 말렸는데. 그랬구나. 은정이도 너한테 소개팅 부탁했다며? 응, 그것도 거절했어. 잘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걔들 때문에 좀 피곤했어. 무슨 말이야? 걔들이 맨날 너 얘기만 하거든. 지연이는 잘 살고 성공하고 부럽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그런 관계였구나. 너 없는 자리에서 계속 너 얘기하는데 듣기가 불편했어.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말들이라서. 수진아, 고마워. 얘기해줘서. 나는 정말 내가 잘 되는 게 기뻐. 그런데 걔들은 아닌 것 같아. 그 대화를 끝내고 나는 완전히 확신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혜진이와 은정이는 나에게 친구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자 이용 대상이었을 뿐이다. 내가 힘들 때는 위안을 얻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려는. 하지만 이제 그런 관계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ATM기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36 현재 완전한 자유. 지금 나는 45이다. 민서는 4살, 민준이는 2살이 됐다. 카페는 이제 홍대 지역에서 유명한 가족 카페가 됐다.
월 매출도 안정적으로 1,500만 원을 넘는다. 민수도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합류했다. 지연아,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사업이네. 응, 가족 사업. 아이들은 매일 카페에서 뛰어논다. 손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좋아한다. 민서야, 안녕. 민준이도 안녕. 이런 따뜻한 일상이 행복하다. 양가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신다. 수진이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 지연아, 너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늦은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모든 건 마음가짐이야. 혜진이와 은정이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다.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으로 인해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미련도 죄책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덕분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에필로그 진짜 행복.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민서와 민준이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민수와 나는 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연아, 후회 없어? 뭘? 회사 그만둔 것, 친구들과 헤어진 것, 모든 것들. 나는 웃었다. 전혀. 오히려 이 모든 선택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인다. 아름답다. 민수야,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응,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렇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가족과 함께하는 삶. 나는 김지연 44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사업가이자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 이렇게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